1934년 천재 시인 이상은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한 시 오감도 시제 1호에서 이렇게 씁니다. 13인의 아애는 무서운 아애와 무서워하는 아애가 그렇게뿐이 모였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한국에서 가장 난해한 시로도 알려져 있는 만큼 이 시,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가장 직관적으로 이 두 행을 들여다봤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대답은 시의 상황이 무서운 자와 무서워하는 자, 즉 주체와 객체가 한 곳에 뒤섞여 있음을 그리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국내에는 콜미 바이 유 네임으로 잘 알려진 감독 루카 구아다니노의 신작 본세의놀이 그려낸 상황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잡아먹는 자와 잡아먹히는 자가 서로 뒤섞이는 검붉은 카니발리즘의 서사를 통해서 영화는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로부터 해를 입어야만 하는 당연한 현실을 유려하게 은유합니다. 이는 단순히 갈취하고 피해받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반대로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침범을 대표하는 가치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랑은 과장 좀 못해서 자의식과 자의식 간의 대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1967년 존 레넌은 비틀스의 대표곡 중 하나인 All You Need Is Love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따스한 곡이었죠. 하지만 제가 삐뚤어져서 이런 생각을 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말대로 사랑이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란 감정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일까요? 영화의 상영이 끝나고 크레딧이 내려온 순간 제가 느낀 감정도 딱 이 질문과 비슷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편안함이나 따스함 등의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결말에서 제가 느낀 온전한 사랑의 이미지는 마치 식인이란 소재가 그러하듯이 지극히 불편하고 서늘한 이미지에 가까웠습니다. 완전히 막이 내려가고 극장을 나서면서 저는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건 결국 자신이 그를 뼈째로 씹어삼키는 괴물임을 인정한 일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해치고 잡아먹으면서 살아남아왔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의 제목 Bones and All. 이야기 속에서 사용되는 맥락으로 해석하자면 뼈까지 모조리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 제목에 걸맞게 영화는 타인을 집어삼키는 식인 행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특이 식성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 메런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후 세 부류의 다른 이터들을 만나면서 겪는 성장기가 주를 차지하죠. 자신의 식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메런은 자신과 같은 식성의 다른 이터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저런 변화를 겪습니다. 어떤 이터에게는 묘한 이질감을 느끼고 어떤 이터에게는 사랑을 느끼며 어떤 이터는 혐오하죠.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드러난 관계는 메런이 사랑하는 상대가 되는 리와의 관계인데요. 말하자면 본즈앤올은 카니발리즘에 대한 호러 스릴러 영화이면서 리와의 관계를 그린 로맨스 영화이고 또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각기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로드무비인 셈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구성은 실존 인물인 동명의 범죄자 커플 이야기를 각색한 1967년 영화 보니 앤 클라이드, 한국 제목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를 닮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훔쳐 미국 전역을 방황하는 범죄자 커플의 로드무비란 클리셰 자체가 이 60년대 영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실제로 이런 모티프는 이후 등장한 수많은 영화들에서 패러디, 오마주 되기도 했고 말입니다. 하지만 본즈앤올은 이러한 클리셰를 차용해왔음에도 보니 앤 클라이드와는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넵니다. 보니 앤 클라이드가 세계에 대한 인정 욕구를 폭력과 범죄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사랑받지 못하는 하류 인생들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냈다면 본즈앤올은 여기에 호러적 설정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보다 은유적인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이 영화 속의 보니 앤 클라이드라고 할 수 있는 메런과 리는 살기 위해서 인간을 먹어야만 한 저주와도 같은 식성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범죄와 폭력에 노출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인해 사랑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선후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렇게 뒤바뀐 선후관계로 인해서 영화는 보니 앤 클라이드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클리셰 원형의 이야기처럼 밑바닥 인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이야기에 가깝죠.
살아남기 위해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해야 하고 누군가의 영역에 침범해야만 하는 인간이라는 괴물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물론 이런 자기적일 수 있는 메타포에 불편함을 표할 관객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식인, 카니발리즘이라는 소재는 어찌 보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기피할 수밖에 없는 소재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작중에서의 식인이 이런 메타포로 기능한다는 해석 자체에 의문을 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평범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죽이고 잡아먹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누군가를 해칠 일이 뭐가 있냐는 맥락이겠죠. 하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식인, 그러니까 누군가의 몸을 먹는 행위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의식에 영향을 끼치고 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것의 은유로 이해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필연적으로 그의 사적 영역에 침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또 성장합니다. 본즈 앤 올이 묘사하는 식인 식성은 이런 상처줌에 대한 메타포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메타포를 이용해서 구아다니노 감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와 영역의 침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윤리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 작중 메런이 만나는 세 부류의 이터들입니다. 가장 먼저 만났던 설리, 호수에서 만난 제이크와 브래드, 그리고 메런이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대상이자 로드무비의 파트너인 리 말이에요. 이제 이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설리는 자신의 식인 습성을 극도로 절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식인을 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자신이 먹은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엮어가며 그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런 설리는 800m 거리에서 다른 이터인 메런의 냄새를 맡고 그에게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하지만 이런 설리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메런은 그에게 묘한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는 설리가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틈을 타 설리를 떠나 도망치고 이후 여정의 동반자인 리를 만나게 되죠. 이후로는 영화를 보신 여러분은 모두 아시다시피 메런과 리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사실 설리는 이 모든 메런과 리의 여정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메런이 설리에게 느꼈던 묘한 이질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에게는 관계 맺음의 과정에서 타인에게 영향을 줄 용기와 주체성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그는 메런을 만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그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시체를 함께 먹을지의 여부도 전적으로 메런에게 맡기고 메런을 좇는 와중에도 그가 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결코 메런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또다시 메런이 혼자가 되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되길 기다릴 뿐이었죠. 그러니까 설리는 관계에서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자의식을 타인에게 투영하려 들지 않습니다. 즉 그는 식인이란 메타포가 은유하는 자신의 자의식을 타인에게 침투시킨 행위 자체를 부정하려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부정의 결과는 결국 자기 주체성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죠. 그래서인지 설리는 등장한 이래로 쭉 자신의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것이 자의식을 상실하고 스스로를 객체로 여기는 설리의 세계관이 단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설리의 캐릭터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타인에게 관철시키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태도와 맞닿아 있죠. 한편 호수에서 만났던 제이크와 브래드는 반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식인 습성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긴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브래드는 이터가 아닌 평범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이크로 인해 식인의 눈을 뜬 인물로 그려지죠. 이들의 캐릭터성은 설리와는 반대로 자신의 자의식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자신을 객체화했던 설리와는 달리 두 사람은 자신의 주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타인을 끝없이 객체화하려고 시도해왔던 겁니다. 메런은 그런 두 사람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태도에 사뭇 놀라고 그들을 혐오스럽게 여기며 밤에 몰래 도망치죠. 하지만 그런 문제적인 사고방식에도 불구하고 제이크와 브래드의 태도는 메런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반적으로 드러난 대목이 풀본에 대해 이들이 나눈 대화인데요. 사람을 뼈까지 다 먹어치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풀본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작중에서 처음으로 영화의 제목인 Bones and All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사람을 뼈까지 모조리 먹어치운다는 것은 그를 온전히 남김없이 집어삼킨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를 달성할 때 비로소 한계를 넘어선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제이크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함께 등장하는 대사와 함께 영화의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죠. 바로 사랑이 널 자유롭게 해줄지도 몰라라는 주제의식 말입니다.
이 주제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영화에 드러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메런과 함께함으로써 비로소 하나가 된 인물인 리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리는 말하자면 앞서 말한 두 부류의 이터들의 중간 정도의 스탠스를 가진 이터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먹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즐기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식인 행위는 그저 생존을 위한 필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말하자면 그는 절제를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가족이 있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며 황홀경에 도달하기 직전에 즉사시키는 등 살해 자체의 윤리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죠. 한편으로는 대상자가 가족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해했을 때 그걸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을 정도로 유연한 인물이기도 했고요. 또 자신을 학대하던 아버지를 잡아먹었을 때 그때의 감정이 너무 좋았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은 등장인물 중 누구보다도 자기 감정에 솔직했습니다. 이런 리의 캐릭터는 메런을 성장하게 하는 첫사랑이라는 의미에서는 더 이상 적절할 수 없었죠. 보니 앤 클라이드처럼 혹은 다른 비슷한 형식의 로맨스 로드무비처럼 메런과 리는 여행의 과정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메런의 어머니를 찾는 여정에서 함께하며 서로를 서로의 부분집합으로 여기게 되고 부모로부터 그리고 세계로부터 버려졌던 상처를 서로 간의 사랑으로 메꿉니다. 언제 자신을 잡아먹을지도 모를 괴물을 쉽게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메런의 어머니는 세상을 등지는 길을 택했고 리의 아버지는 사랑받음을 포기하고 모두를 공격하는 길을 택했죠. 하지만 그런 괴물과도 같은 딜레마에 빠진 이터들 사이에도,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는 관계 맺을 수 없는 이 필연적으로 폭력적인 인간들 사이에도 사랑이란 것이 가능함을 메런과 리는 기어코 증명해내고자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선 사람들 사이에서 정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착은 결국 해답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식인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죄악으로 규정하는 선리의 스탠스로 한 발짝 다가간 것에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착의 말로로서 다시 한번 선리가 등장하는 것은 이 이상 지구적일 수 없을 정도로 징후적인 연출이었습니다. 선리는 상대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정도로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도 않아 놓고서는 그 진심을 몰라준다는 이유로 메런에게 분노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그 순간 마침 집으로 돌아온 리와 함께 메런은 선리를 제압하고 끝내 심장을 끄집어내 살해하죠. 스스로의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를 정도로 자신의 주체성을 부정하던, 말하자면 심장이 없던 인물을 사전적 의미 그대로 심장을 꺼내서 살해해버린 겁니다. 강렬한 이미지로 가득한 이 영화 내에서도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리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리는 폐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두 사람은 깨닫게 되죠.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그를 상처 입힐 거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맞서서 자신이 그를 쥐어삼킬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죽어가는 리는 메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뼈째로 집어삼켜달라는 부탁이죠. 풀본을 하게 되면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다는 제이크의 말은 딱 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풀본에는 잡아먹히는 이의 주체성이 부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제이크와 브래드를 지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주체로도 인정하지 않았던 설리 역시 지향해야 하죠. 제이크가 스쳐 지나가듯 말한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은 결국 이 양극단에서 중심을 잡고 일어설 때에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잡아먹는 자와 잡아먹히는 자의 주체성이 모두 고려될 때 말입니다. 자신을 먹어달라는 리 앞에서 메런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지만 몇 차례의 말다툼 끝에 메런은 끝내 자신이 리를 집어삼킬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을 한입 가득 물어뜯음으로써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결국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건 그에게 온전한 상처를 입힌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말이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체가 되어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한 것을 인정할 때 우린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서로의 선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매너이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란 결국 서로의 선을 넘나드는 일이니까요. 자신을 인정하고 타인을 인정해야만 성립 가능한 이 정말이지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을 구아다니노 감독은 이토록 윤리적으로,
그것도 식인이라는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소재를 활용해서 한편의 아련한 서사로 직조해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괴물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논리를 본즈앤올은 2시간여의 시간 동안 차곡차곡 빌드업을 쌓아가며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다시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All You Need Is Love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사랑이 정말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과연 그 자체로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구아다니노 감독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주 간단한 대답일 겁니다. 옳거나 좋은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어쨌거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음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니 말입니다. 마치 이터들의 식인 행위처럼 말입니다. 영화 속 이터들에게 식인 행위는 삶을 위한 모든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식인을 좋거나 옳은 행위로 여긴 이터는 제이크 일행밖에는 없었고 그마저도 틀린 생각이었죠. 본즈앤올은 결국 괴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식인에 미친 이터라는 괴물들, 혹은 사랑에 미친 인간이라는 괴물들이죠. 1967년 자신들을 사랑해주지 않는 세계가 쏜 총탄에 죽어간 보니와 클라이드와는 달리 2022년 구아다니노 감독이 그려낸 클라이드의 뼈를 씹는 보니에게 내일은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 따위는 중요치 않다는 게 더 적절한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서로 먹고 먹히는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백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